한창 취업이 되지 않아 힘이 들 시기였다. 당장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다. 면접을 보러 들어갔던 한 편의점에서 당장 다음날부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흔쾌히 승낙한 결과였다. 생전 처음 해보게 된 편의점 야간 알바는 생각보다 무난했다. 아니,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무난하기보단 오히려 짜증이 솟구칠 정도였다. 그건 다름 아닌 쏟아지는 잠 때문이었다. 그리고 점차 손님은 씨가 마르다시피 줄어들었고 이러다 월급도 제때 못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난 그럼에도 지루함과 잠이라는 두 녀석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아, 졸려 죽겠네. 짜증스럽게 카운터에서 빠져나와서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거리의 풍경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상당히 고요했다. 여기 편의점은 큰 길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것인지 달리는 차들을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다. 지금이 명절도 아니었고 휴가철도 아니라 서울을 빠져나간 것도 아닐 뿐더러 막말로 강도 사건 등이 일어날 만한 수준의 외진 위치도 아니었다. 헌데 정말이지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을씨는스러웠다. 차들뿐만이 아니라 길을 배회하는 사람도 씨가 말라 담배를 태워다 말고 손님을 받아야 하는 일은 여지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고 해야 할까? 난 필터까지 타들어갈 기세로 부러진 분필 토막 마냥 작아진 꽁초를 바닥에 흘리고 발로 지니겼다. 그리곤 거리를 한번 쓱 둘러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헌데 뭐지 저건? 한 30m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 건너편에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쥐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건 조금씩 나풀거리는 것처럼 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마 강한 바람 때문인 것 같았다. 난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보이진 않았다. 그냥 누군가 쓰레기라도 무단 투기하고 간 거라 생각했다. 인적이 이렇게 드무니 아무데나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나? 누군지 몰라도 참 멍청하다며 혀를 내두르는 나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CCTV가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데 바보 같네. 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출근하기 전 준비한 일본어 교재를 카운터 위에 펼쳐놓고 주절주절 입을 놀렸다.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야, 죽지 않고 잘 지내지? 난 잘 지내 임마.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군. 나름 뛰어난 해석이라 생각하며 밑줄을 그었다. JLPT 시험이 2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내가 익히고 있는 문장은 이러했다. 시험에 떨어져 내년 이맘때쯤 또 이러고 있을 것이 자명했지만 난 애써 사실을 부정하며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은 무르익어 어느덧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무려 2장이나 습득했다. 그리고 난 어느새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또 졸음이 쏟아지네. 난 기지개를 짝 피고서 다시금 가게 밖으로 나갔다. 아무래도 찬바람을 쐬어야 할 것 같았다. 이내 습관이 되어버린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불을 붙였다. 공허함으로 가득한 고요한 이곳을 물끄러미 둘러보았다. 역시 졸릴 땐 담배만한 게 없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도 있네? 아까 보았던 검은색 쓰레기 더미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근데 아까보다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아 보였다. 분명 횡단보도 바깥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 반쯤 도로 위로 걸쳐져 있었다. 뭔가 검은 바탕에 울긋불긋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제법 길다란 모양이었다. 아깐 검은 비닐이 뜯어져 내용물이 쏟아져 있던 걸로 보였었는데 누가 발로 차고 갔나? 하여간 저런 것들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만 죽어나지. 괜스레 환경미화원의 마음을 대입시켰다. 난 혀를 끌끌 차며 꽁초를 하수구에 던져버리고는 가게로 들어왔다. 이번엔 자리에 앉아 스피커에서 흐르는 라디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담배 지낼 때에 기대었다. 그럼 2910번님의 신청곡 흥부가 기가 막혀 듣고 오시죠. 요란한 멜로디가 시작되기 전에 채널을 돌려버렸다. 얘는 노래를 틀어도 꼭 이런 야심한 시간에 이딴 노래만 트냐?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는 모양인지 스피커에선 지글지글한 소음만 흘러나와 그냥 라디오를 꺼버렸다. 다시 공부나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을 펼쳤다.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되지지 않고 살아있냐? 난 살아있어 이 자식아. 20초 만에 책을 도로 덮었다. 결국 그 잠시 동안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난 또다시 가게 밖으로 나와버렸다. 가만히 있자니 졸음이 밀려올 게 뻔했으니 또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횡단보도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어? 길다란 검은 비닐 같은 덩어리에 울긋불긋한 것이 붙어있는 쓰레기의 위치가 도로 한가운데로 박혀 있었다. 분명 조금 전 횡단보도와 도로 사이에 반쯤 걸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새 누가 또 발로 차고 갔다는 건가? 아니면 차가 들이받은 건가? 괜스레 기분이 좀 이상했다. 난 담배에 불을 붙일 생각도 잊은 채 물끄러미 정체 모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나를 매서운 바람이 한 차례 훑고 지나갔다. 바람 탓인지 도로 위에 있는 저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괜히 찝찝한 마음에 담배를 태울 생각을 접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2910번님의 신청곡 흥부가 기가 막혀 듣고 오시죠.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갑자기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그것도 좀 전에 같은 번호와 같은 신청곡. 난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감각을 느끼며 재빨리 카운터로 들어가 라디오 전원 스위치를 꺼버렸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난 도무지 심장의 벌렁거림을 달래주지 못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무언가의 존재가 점점 나를 압박해오는 건 분명했다. 난 카운터에 몸을 숙이고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밖이랑 다를 것 없는 고요함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렇다고 다시 라디오를 켤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빗자루질할 때 나는 소리 같다. 그리고 작았던 그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커져갔다. 마치 무언가 끄는 것 같은, 아니 뭔가 땅에 끌린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소리.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다 못해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 같았다. 덕분에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난 마른 침을 꾹꾹 삼키며 카운터 책상을 부서져라 붙잡고 떨리는 몸을 지탱하기 바빴다. 소리가 멈췄다. 또다시 고요해졌다.
도대체 그 소리의 정체는 뭐였을까? 지금이라도 소리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엔 점차 가까워지던 소리의 정체가 마음에 걸렸다. 그 어느 때보다 손님을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었다. 살펴봐야 할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었다. 뭐가 됐든 일단 바깥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만에 하나 강도라고 한다면 얼른 가게 문부터 잠그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할 게 아닌가. 난 떨리는 마음을 애써 침착하게 먹고는 천천히 카운터에서 머리를 빼꼼 들어 올렸다. 아무도 없다. 투명한 가게 문으로 비치는 바깥 풍경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금 전과 같은 한적하면서도 휑한 거리의 모습만이 날 마주할 뿐이었다.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난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카운터를 돌아 나와 문 앞으로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그래도 일단은 왠지 문을 잠궈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매장이 운동장이라도 되는 마냥 조심스럽게 움직여 간신히 문 앞에 도착했다. 그때였다. 그럼 2910번님의 신청곡 흥부가 기가 막혀 듣고 오시죠. 또다시 스피커에서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난 황급히 고개를 돌려 라디오 액정을 바라보았다. 분명 확실히 꺼놓았던 라디오는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목덜미 뒤에서 싸늘한 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았지만 내 의지와는 다르게 목은 서서히 돌아갔고 두 눈 역시 감기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히 고개가 돌아갔을 때 가게 문 건너편 바닥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검은 머리를 허리까지 풀어헤친 정장 차림 여성이었는데 그 여잔 온통 피를 뒤집어 쓴 듯 울긋불긋한 색상의 기괴한 모습이었다. 핏기라곤 하나 없는 시퍼런 손엔 손톱이 다 뒤집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위쪽으로 조금씩 기어오고 있었다. 긴 머리와 옷이 바닥에 끌리며 만들어지는 마찰음. 점차 가까워지는 여자. 서둘러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이윽고 문 앞에 다다른 여자는 소름 끼치는 손으로 문을 짚으며 고개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눈알이 없는 빈 공간에서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참혹한 얼굴을 보는 순간 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다. 그럼 2910번님의 신청곡 흥부가 기가 막혀 듣고 오시죠. 라디오에선 같은 구간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에 실려온 지 꽤 되었을 때였다. 깨질 것 같은 두통을 뒤로하고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때마침 엄마와 제복을 입은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정신이 좀 들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는 감정에 복받쳐 올랐는지 눈물을 떨어뜨리며 내 손을 움켜잡았다. 자연스럽게 내 시선은 그런 엄마의 옆에 서 있는 제복의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런 날 눈치채셨는지 엄마는 다시금 입을 여셨다. 형사님이셔. 네가 쓰러진 그날 그 근처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대. 그날 너가 본 게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때마침 깨어나서 다행이다. 사건?
이번엔 형사라는 사내가 내 옆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네, 그 가게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참혹하게 죽어있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덕분에 범인 중 한 사람은 잡았는데 나머지 한 명의 행적이 묘연해서 말입니다. 형사의 말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덕분에 범인 중 하나를 검거했다는 말이었다. 덕분에라뇨? 뭔가 보신 충격으로 쓰러지신 게 아니었습니까? 기절해 있는 내내 2910번이라고 중얼거리시길래 혹시나 그게 무슨 단서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번호는 범인의 차량 번호였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놈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목격자라고 생각했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다. 이내 난 기절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힘겹게 입 밖으로 끄집어내었고 엄마와 형사의 얼굴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시고요. 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엄마는 형사를 배웅하러 따라 나가셨다. 난 다시 한번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그날 내가 보았던 것, 그건 혹시 억울하게 죽은 여성이 눈을 감지 못하고 홀령이 되어서까지 필사적으로 내게 도움을 청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어떤 날보다 담배가 땡기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끝맺으면 될까? 뭔가 끝이 좀 엉성한데? 소설가가 꿈이었던 난 오늘도 역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노트북으로 글을 끄적거리고 있었다. 소재가 없어 한참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는 와중에 담배를 태우다 우연히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질러져 있는 정체 모를 뭉치들을 보고서 시상을 얻은 참이었다. 멀리서 봤을 때 울긋불긋한 것이 제법 사람이 쓰러진 모습과 비슷해서 한번 엮어본 것이었다.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강렬한 임팩트 같은 게 부족했다. 내용을 싹 바꿔볼까?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귀신이 아니라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었다고. 막상 그렇게 바꾸자니 아예 다 지우고 새로 써야 할 판이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모자른데? 난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짜증스러운 한숨을 뱉으며 노트북을 닫아버렸다. 난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익숙하게 불을 붙이며 뽀얀 담배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만 집 횡단보도도 쓱 훑어본다. 어? 쓰레기 뭉치들이 없네. 그새 미화원 아저씨가 지나갔나? 그나저나 오늘은 손님들이 무진장 없네. 뭐 나야 글 쓰는데 집중할 수 있어 좋지만. 난 한 차례 피식 웃고는 반쯤 타들어간 꽁초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던지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이내 가게 문을 익숙하게 밀어 제꼈다. 그 순간 정체 모를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가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다며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친구는 몇 년 전부터 본가를 나와 동생과 지방에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동생이 밖에 볼 일이 있다며 외출했고 친구는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계절은 가을이었습니다. 친구는 현관을 열어놓고 한창 TV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어놓은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마침 동생이 집에 올 시간이었기 때문에 친구는 현관 쪽을 보지도 않고서 인기척이 나는 쪽으로 말했습니다. 왔냐? 그러고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평소 같으면 서로 말은 잘 하지 않더라도 집에 오면 왔다는 인사 정도는 하는데 그날은 아무 대꾸도 없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며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봤는데 동생은 이미 방으로 들어간 건지 이미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동생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동생 방에 불은 꺼져 있고 동생은 아직 오지도 않았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냥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는데 그때 또다시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불길한 예감에 곧장 뒤를 돌아봤는데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엄청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헌데 얼굴만 둥둥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겨우 오후 5시쯤인데다 아직 해도 떨어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헛것을 본 건 아닌지 자신의 눈을 여러 차례 비벼가며 다시금 그 얼굴 쪽을 쳐다보아도 여전히 그 얼굴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여전히 소름 돋는 표정을 한 채 친구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걸 피해서 밖으로 도망치려면 귀신 머리가 둥둥 떠 있는 곳을 지나쳐야 하는데 하필 소름 돋는 저것은 현관문에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일단 자기 방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벌벌 떨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자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버럭 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현관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급했던 모양인지 친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서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친구네 집으로 피신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는 그제서야 동생이 생각났고 지금 어디냐고 따져 물어보니까 되려 동생은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냐며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동생의 말은 친구와 놀다가 집으로 들어간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친구가 현관문 앞에서 무엇을 하나보다 가볍게 생각하고서 장난으로 친구를 놀래키려 현관문을 벌컥 열었는데 현관문 앞에 어떤 여자의 얼굴이 동생의 얼굴 앞으로 훅 다가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매우 놀란 것인지 여자의 얼굴은 자세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저 동생이 말하길 어떤 여자 얼굴이 갑자기 내 앞으로 튀어나왔어. 마치 축구공이 튀어오르던 말이야. 근데 얼굴만 둥둥 떠있더라고. 그리고 얼굴을 못 봤어. 아니, 보긴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눈 꼭 감고 뒤돌아서 도망쳤어. 친구는 곧장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고모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고모는 그곳에서 유명한 무당이셨고, 친구와 동생이 고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모는 귀신을 봤냐며 심각한 얼굴로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고모에게 말한 뒤 그날은 그렇게 고모네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고모는 친구와 동생을 앉혀놓고서 대뜸 그림을 그리더랍니다. 그러더니 혹시 어제 봤던 여자가 이렇게 생겼냐며 방금 그렸던 그림을 보여주는 듯 친구는 그 순간 평생 느낄 수 없었던 소름을 느꼈습니다. 어제 친구가 보았던 귀신이랑 너무나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냐 물어봤고 바람이 선선해서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신 고모는 집에 귀신이 붙었다면서 부적을 써주셨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충격적인 고모의 말. 집 주위를 떠돌던 귀신은 활짝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왔고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집에서는 현관문이나 창문을 열더라도 절대 활짝 열어놓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친구는 동생과 집으로 돌아가 고모가 써주셨던 부적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서 사는 건 무리였나 봅니다. 친구와 동생은 한동안 고모네 집에서 살며 이사할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부터 한 달 뒤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곳은 살던 곳과 같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또 아직 한창 젊은 때라 그런지 이사업체를 부르지도 않고서 친구와 친구 동생이 이렇게 남자 둘이서 손수 짐들을 옮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는 이사까지 했는데 귀신이 따라오거나 하진 않겠지? 생각하며 평소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친구가 술을 거하게 먹은 날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친구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전날 술을 많이 마신 탓이었는지 심한 갈증을 느낀 친구는 새벽 3시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려 천천히 몸을 움직여보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위에라도 눌린 건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까지 움직이지 않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는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친구의 눈을 누군가 억지로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친구는 눈을 뜨고 그 형체를 보니 예전 집에서 보았던 그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본 그날은 얼굴만 허공에 둥둥 떠 있었는데 그날은 거뭇한 상체까지 보였습니다. 또 귀신은 깔깔거리고 웃으며 소름 돋게 친구를 쳐다보다 갑자기
친구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서 입을 귀까지 걸리게 웃으며 소름 돋는 말을 했습니다. 멀리는 못 갔네? 그렇게 말하고서 깔깔거리며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무표정한 얼굴로 바뀌더니 가위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 밖을 뛰쳐나온 친구는 동생 방으로 달려갔는데 동생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괴로운 표정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가위에 눌렀을까요? 친구는 미친 듯이 동생을 흔들어 억지로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동생은 다시 고모네로 향했습니다. 헌데 고모가 집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전화기 넘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빗길에 큰 교통사고로 당하셔서 응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자 친구의 아버지는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그들을 보고서 친구의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나왔던 귀신은 저희를 겁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신기하게 그 일이 있었던 뒤로 그 소름 돋는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귀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난 어린 시절 괴물이 되고 싶었다. TV에 나오던 괴물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다. 나도 언젠간 그런 괴물이 되고 싶었던 걸로 기억한다. 당시의 아이들은 한 번쯤 상상하던 일이 아닌가. 나 역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런 터무니없는 꿈 따윈 점차 잊어갔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 어릴 적 내 꿈은 현실이 되었다. 언제, 무엇 때문에 괴물로 변한 건지 잘 모르겠다. 정확히는 머릿속에 있던 예전의 기억들 대다수가 사라져버렸다. 그저 명백히 인간이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괴물로 변해버렸다. 처음엔 그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굶어 죽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처음 괴물로 변한 그날의 일은 드문드문 떠오를 뿐이다. 도마뱀처럼 거친 피부, 새빨간 눈과 날카로운 이빨, 나뭇가지처럼 얇지만 날카롭고 단단한 손가락. 변해버린 내 모습을 거울로 처음 봤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충격을 넘어섰다. 신체가 변하며 머릿속까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 같다. 난 진정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두려웠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대응을 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에 난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너무도 강렬히 다가오는 그 감정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 이후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흉측한 몸에
자질구레한 상처들이 남겨져 있었고 내 길다란 손가락엔 피칠갑이 되어 있는 어린아이의 시체가 들려 있었으니까. 우습게도 손에 들린 시체는 끔찍해 보이거나 징그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한 손에 빵을 들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니, 정확히 그랬다. 때문에 한 손에 든 시체를 입으로 가져가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난 말 그대로 괴물이 되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깊은 산으로 올라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는 잠을 잤다. 쉽게 지치지도 않았고 몸이 단단했기에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내려와 먹을 것을 찾았다. 오로지 살아있는 무언가를 사냥해야 했고 그 대상은 인간뿐이었다. 본능이 충실하게 그리 말하고 있었다. 난 인적이 드문 산길에 숨어있다가 혼자 있는 인간을 노렸다. 제법 많은 수의 사람이 내 먹이가 되었지만 다행히 경찰이나 군인들은 날 잡으러 나타나지 않았다. 괴물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테니 어찌 보면 당연했다. 괴물이 되어버린 첫날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이 좀 걱정되긴 했지만 운이 좋게도 괴물이 나타났다는 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덕에 마음 편히 사냥하고 아무도 없는 숲에서 안전하게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곳 근처로 굴을 파서 은신처를 만들었고 낙엽들로 잠자리도 꾸며놓았다. 뼈들을 엮어 장신구를 장만하거나 집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삶이라 생각했다. 배가 고파질 때면 사냥을 나갔고 잠이 오면 그대로 누워서 잠에 들었다. 인간성이 옅어짐을 느낄지언정 지능마저 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집을 꾸미고 나를 장식하고 바위에다 흔적을 남겼다. 외로움 따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 나도 인간일 때는 결혼도 하고 가족도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와서 내게 그런 것 따윈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만족스러운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누군가 찾아왔다. 큰일 났네. 여기가 어디야? 동굴 안에서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던 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몇 개월을 이곳에서 보냈지만 사람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난 흥미를 느끼며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다. 한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기세 좋게 혼자 산을 오르다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배고픈 상태는 아니었지만 코앞까지 다가온 먹잇감을 그냥 내버려둘 생각은 없었다. 난 언제나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순식간에 뒤에서 놈을 덮쳤다. 그대로 목을 꺾어 버리려던 난 문득 생각을 바꾸었다. 어차피 지금 배고프지도 않으니까 일단 녀석을 살려도 보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둘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놓기로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적당한 높이에 날카롭게 뻗어있는 나뭇가지 하나가 보였다. 난 녀석의 다리 한 짝을 들어올려 종아리의 가지를 깨뚫어 거꾸로 매달아 두었다. 놈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리도 나약하고 한심하다니 고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냥해왔지만 이렇게 살려둔 적은 없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놈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때 내 모습을 본 남자가 잔뜩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희 빌어먹을 새끼 드디어 찾았네. 죽여버릴 거야. 내 아들을 죽인 괴물새끼야! 녀석은 당장이라도 날 죽이려는 듯 내게 손을 뻗었지만 그 상태로 나에게 공격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내가 처음 괴물이 된 날 봤던 사람 중 한 사람인 듯 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자가 말하는 아들이 나의 첫 번째 식삭감이 아니었을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서 혼자 숲을 뒤지며 날 찾아 헤매었던 걸까.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다. 그저 조금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뿐 동정심이나 측은함 따윈 없었다. 시끄러워질 테니 그냥 조용히 죽일까 하던 그 순간 엄청난 갱음과 함께 등에서 불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잡았다! 매달린 놈의 외침과 함께 어디선가 사냥용 엽총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 이쪽으로 달렸다. 그걸 시작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표정들을 보고 있으니 매달려 있는 남자와 비슷한 이유로 모인 사람들 같았다. 난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몇 발의 총성이 더 울리자 난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잠시간 고통에 신음하며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다가 매달렸던 남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땅에 내려와 쩔뚝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우리가 널 잡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괴물이 내 아들을 잡아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 하긴 눈앞에서 본 나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들은 오죽할까. 네 놈이 어떤 놈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그딴 건 관심 없고 그냥 죽어. 우리 가족들을 죽인 대가를 치러야지.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기억 하나가 흘러들었다. 내가 인간이었던 때 내 가족들, 아내와 딸, 나 역시 가족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다. 가족끼리 숲으로 나들이 갔던 날 숲속에서 괴물이 튀어나왔다. 지금의 나와 똑같이 생긴 그 괴물. 난 가족들을 지키려 했지만 그 괴물에게 물린 뒤 멀리 집어 던져졌고 흐릿해져가는 의식 넘어 아내와 딸이 잡아먹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 괴물 녀석은 고통과 슬픔으로 울부짖던 날 잠시 바라보다가 숲으로 돌아갔다. 놈이 날 살려둔 이유는 얼마 가지 않아 알 수 있었다. 물린 상처가 곪기 시작하더니 하루같이 지나기도 전에 내 신체 일부들이 점차 괴물로 변하고 있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내가 해야 될 건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가 총을 받아들며 내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죽어, 이 괴물자식아. 녀석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난 마지막 힘을 짜내 녀석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녀석의 어깨에다 이빨을 강하게 박아놓았다. 곧 사람들이 달려들어 날 다시 바닥에 쳐박았지만 난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었다. 몇 개의 총구가 날 겨냥하고 있었고 내겐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다. 내게 물린 그놈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날 증오하는 그 눈빛만은 식지 않았다. 오래전 내가 괴물에게 보여준 그 표정처럼 최후를 직감한 난 비웃음을 흘리며 녀석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총알이 내 머리를 깨뚫기 직전 난 녀석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수 있었다. 다음은 너야. 녀석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마지막으로 눈앞이 깜깜해졌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일지 결정하는 게 더 어렵다. 개인의 취향이나 입맛이 달라서라기보단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 그 순간을 죽는 순간까지 절대 잊을 수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은 평범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화려하고 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식자재에 뭐가 있는지 안 봐도 줄줄 깨고 있지만 괜스레 냉장고를 열어 눈으로 다시금 확인한다. 어깨살, 종아리, 심장, 눈, 엉치살, 등심. 손질해서 냉동실에 따로 보관한 것들을 빼고도 선택의 폭이 넓다.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고민하다 가운데 큼지막하게 자리 잡은 통고기를 집어든다. 안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다. 이제 재료를 정했으니 메뉴에 대해 고민할 차례다. 물론 고민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 정도로 큰 고기를 쓴다면 내가 만들어야 할 건 마땅히 그것뿐이다. 로스트걸. 내가 직접 지은 이름이지만 난 이 이름이 무척이나 좋았다. 로스트 비프 같은 음식을 말하며 실종자를 연상시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독한 웃음을 자아낸다. 의욕이 불타올랐지만 그렇다고 서둘러선 안 된다. 최고의 맛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고기를 키친타올로 감싸서 실온에 그대로 두고 조금 기다려 보기로 한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식사를 대접할 손님과 저녁 메뉴에 대해서 잠시 잡담을 나누면 된다. 그러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싶으면 고기를 손질한다. 손질이라고 해봐야 대단할 건 없다. 지방이 많은 부분을 도려내고 모양을 잡아 요리용 실로 묶는다. 소금과 후추로 적당히 밑간한다. 가니쉬로는 양파와 당근, 그리고 마늘과 버섯까지. 야채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특별히 이번만은 큼직하게 썰어 준비한다. 오븐을 예열하고 뜨겁게 달구어진 팬에다 고기의 겉면을 시어링 시킨다. 고기가 구워지며 특유의 육향이 내 후각을 자극한다. 먹음직스러운 향기를 충분히 느끼며 모든 면을 잘 구워준 뒤 야채와 고기를 오븐에 넣어준다. 오븐의 온도는 120도. 미디움이 목표니까 70분으로 맞춰놓고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타이밍을 가늠하기 쉽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곁들일 소스를 준비한다. 식용유와 밀가루를 섞은 뒤 설탕과 간장, 식초, 후추 약간. 간단히 소스를 완성하니 고민에 빠졌다. 플레이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평범한 스테이크처럼 소소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내가 원하는 건 좀 더 대담한 담음새다. 이런저런 접시를 뒤적거리다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손, 재빨리 냉동고를 열었다. 한쪽 손은 엊그제 탕을 끓여 먹는데 써버렸지만 다른 한쪽은 아직 남아있다. 손목 관절이 깔끔히 분리된 손을 꺼내 해동을 위해서 흐르는 물에 담그니 잠시 시간이 남는다. 고기 손질 때 빼두었던 반지를 찾아 옷에 문질러 광을 낸다. 이 반지가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내줄 수 있을 게 분명했다. 요리가 완성되자 정성 들여 플레이팅을 시작했다. 하얀 접시에 해동된 손을 올리고 반지를 끼웠다. 로스트걸을 하얀 접시에다 먹음직스럽게 깔았다.
야채는 고기 주변부터 시작해 손 아래로 자연스레 흘러내리도록 배치했다. 소스를 뿌려준 뒤 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붉은 과일 소스를 접시 곳곳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면 흡사 막 잘린 손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린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느새 내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튀어나왔다. 이 정도면 가히 역작이라 할 만했다. 완성된 음식을 와인과 함께 쟁반에 잘 담아서 서빙 카트로 옮겼다. 혹여라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철문 앞으로 갔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열고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서빙 카트를 끌고 들어가니 초췌한 모습의 남자가 힘겹게 고개를 들고 날 바라본다. 멀끔한 신사였던 남자는 고작 5일 굶은 것만으로 헬쑥해진 얼굴이다.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식객이 내가 요리한 음식 냄새를 맡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 기대감과 만족감을 준다. 그는 내 기대에 부응하듯 목에 걸린 쇠사슬을 짤랑거리며 카트 쪽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는 다음 순간 정확히 내가 원했던 반응을 보여준다. 그는 나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과격하게 팔을 휘둘렀다. 하지만 우습게도 접시를 엎지는 못한다. 그건 굶주림 때문에 요리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아내의 신체가 담겨있는 접시를 차마 떨어뜨릴 수 없어서일까? 접시에 올려진 플레이팅 되어 있는 손의 여자는 과거 이 남자의 아내인 듯했다. 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그의 행동, 그리고 그가 내뱉는 말, 그리고 그의 다양한 표정들을 만족스럽게 지켜본 뒤 느긋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냥 즐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 식사는 3일 뒤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도 남자는 실신 직전까지 손발을 휘저어댔다. 이번엔 조금 지조 있는 손님을 만난 모양이다. 그러다 슬슬 한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때가 되자 마침내 남자는 내가 만든 요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한참을 주저하다가 간신히 집어올린 고기 한 점. 그게 입안에 들어가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이후로는 마치 정지해놨던 영상을 빨리 감듯 남자의 행동이 다급해졌다. 자신의 아내의 고기에서 풍겨오는 육즙, 그 부드러운 육질을 고스란히 느끼며 남자는 광적으로 로스트걸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이때가 요리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 생각한다. 식사가 끝난 뒤 포만감을 느낄 새도 없이 찾아오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보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이상하다. 얼마 전부터 내 몸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혜림 씨를 좋아한 이후부터라고 생각한다. 평소 결벽증이 있는 나라곤 하지만 근래 들어서만큼이나 냄새에 민감한 적은 없었다. 내가 말을 내뱉거나 입으로 숨을 쉬기라도 하면 그 냄새가 다시금 내 코 속으로 연거푸 기어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밥을 먹고 나면 3분 내로 꼭 양치를 해야 하는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괴로운 일이다. 언젠가는 내 땀 냄새가 역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요즘처럼 습하거나 더운 날씨엔 하루 5번의 샤워도 와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땀이 난 내 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향기 가득한 샴푸와 바디크림으로 내 몸 구석구석 박박 닦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그 냄새가 지워지질 않는다. 반면 그때 혜림씨가 내게 줬던 캔커피는 향이 참 좋았다. 머릿기름이 피부에 닿거나 혹은 얼굴에서 기름기가 올라오면 인간의 비린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하지 못할 괴상한 냄새가 날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또다시 집착적으로 몸을 구석구석 닦아내었다. 만약 시체라도 썩고 있다면 이 역같고 역겨운 냄새가 일종의 하모니로 발효되는 것일까? 행여나 내가 죽는다면 난 반드시 화장할 생각이다. 더럽고 이 역한 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번 주엔 수도 검침원이라는 인간이 우리 집에 수도세가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며 점검하러 우리 집에 들린 일이 있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악취가 나진 않아요? 에? 악취요? 글쎄요. 좀 심한 비염이 있어서 그런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서 저도 모르게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이 쓸 물의 양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따로 물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집을 대충 한 바퀴 둘러보고는 배관 파이프나 딱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자 그는 나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말했다. 멍청한가?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건 그냥 단순히 물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 정말 멍청한 사람 같다. 가끔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혜림씨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향기로웠다. 이젠 내 옷이나 속옷에서 나는 냄새조차 역할 때가 있다. 하루에 5번을 샤워하는 내가 샤워 때마다 속옷을 그렇게 갈아입는데도 은근히 냄새가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몸을 깨끗이 닦았으면 당연히 그 몸에 닿는 의류도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는 일인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은 가스 검침원이라는 인간이 우리 집에 들렀는데 가스가 새는 것인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주방에서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그럼 그렇지. 나만 느끼는 악취가 아니었다. 헌데 저 인간은 악취의 원인을 찾지 못한 데다 가스비도 딱히 많이 나오질 않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냥 돌아갔다. 가끔은 혜림씨가 며칠이나 입고 있는 옷의 채취조차 향기로울 때가 있다. 악취가 도저히 사라지질 않자 방에 있던 향수병을 깨뜨려 바닥에 흩뿌렸다. 코가 맹맹할 정도로 강한 냄새에 드디어 악취로부터의 해방이라 생각하며 해방감에 젖어 있었다. 허나 채 10분도 되지 않아 악취는 향수의 향기와 뒤섞여 향기롭고 역겨운 더욱 기괴한 냄새로 변질되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바로 옆집에 신고 전화했다. 그래서 난 그 악취가 우리 집이 아닌 이웃집
당신 내에게서 나는 냄새인 것 같다고 되려 화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선 악취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혜림 씨가 겨울철 자주 입는 코트에 겨드랑이 부분에 코를 파묻고 온종일 킁킁대고 싶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옆집이 아닌 윗집과 아랫집에서까지 신고가 들어왔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었다. 오늘 중으로 우리 집에 강제로 방문할 것이며 방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을 대동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의 반협박성 전화였다. 나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통화가 기가 차고 불쾌했다. 하필이면 왜 나를 의심하는 것인가? 난 이렇게나 깨끗한데.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밖에서 여러 사람이 웅성대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더욱더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경고와 함께 무언가를 부수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악취의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다. 내 방 침대 밑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향기로운 혜림씨가 예쁜 모습 그대로 얌전히 누워있을 뿐인데 말이다. 내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난 다시 태어나도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에겐 시각이 없어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한다. 그와 난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한 쌍이다. 예를 들어 가끔 남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그의 손을 살며시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면 순식간에 남편은 기분이 좋아진다. 다만 어려운 게 있다면 남편의 청각은 미친 듯이 뛰어난다는 게 문제다. 거실에서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남편은 귀를 쫑긋대며 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보? 좋은 아침이야. 그래도 아직은 내가 유리하다. 소리 없이 다가가서 그의 허리에 손을 감으며 깜짝 포옹을 시전한다. 이렇게 내가 남편을 놀라게 할 때면 남편은 뾰로통해진다. 진짜 얼마나 귀여운지. 남편은 유머 감각도 뛰어난 편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난 신문을 보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애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기사 봤어?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야. 라고 말했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남편이 말했다. 난 아무것도 안 보여.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매일 차려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다. 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연애에 실패했다. 오늘 아침을 예로 들어볼까? 지금의 날씨는 지독하게 더운 날씨다. 난 60와트 전구비만 받아도 피부가 타니까 커튼을 확 젖히고 모르겠다 싶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 평소처럼 그는 나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그리고 부엌으로 오더니 아침 스킨십을 찾기 시작했다. 여보, 어디 있어?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숨바꼭질이란, 보통 매번 우리 두 사람이 침대나 거실 소파 아니면 식탁이나 욕조에 같이 누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뜻한다. 하지만 이미 땀을 죽어라 흘리는데 또 열기를 뿜자고? 아직 아침도 안 먹었는데? 싫어. 난 인간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커피를 쏟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조용히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세 개의 팔로 천장을 붙잡자 툭 불 꺼진 흉곽이 남편의 머리 바로 위까지 내려갔다. 식탁을 더듬대며 날 찾던 남편이 마침내 포기하고 복도로 향하는 것을 천장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난 거미줄로 똘똘 말아두었던 어린 소년이 있는 구석으로 기어갔다. 남아있는 왼쪽 허벅지를 먹는 도중 황달기가 오른 소년의 얼굴이 미친 듯이 움찔댔다. 죽인 게 아니라 도구로 마비시켜둔 거라 비명을 지르거나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 난 식사를 끝낸 뒤 천장을 타고 침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인간 옷을 입은 뒤 거실에 있던 남편 바로 뒤쪽에 떨어져서 그의 허리를 꽉 안았다. 이에 남편이 뒤를 돌아 내게 말했다. 아니, 여보는 어떻게 소리도 안 내고 다녀?